네, 오늘은 대통령의 날, 프레지던트 데이 휴일입니다. 휴일. 네, 오늘 휴일 쉬시는데 이 영상이 좀 쉬시는데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네, 영상 올려드립니다. 원래는 프레지던트 데이가 조지 워싱턴의 생일, 조지 워싱턴 전 대통령의 생일이 2월 22일입니다. 그래서 2월 22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연방 공휴일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미국의 모든 대통령을 기리는 그런 날로 확대돼서 이제 2월 셋째 월요일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날이 이렇게 확정되기까지는요, 흥미로운 역사가 있습니다. 잠시 그 비하인드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에는요, 이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생일 2월 22일을 기념하는 날로 1879년부터 연방 공휴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어떤 한 개인의 생일을 기리는 그런 날이 됐다라는 어떤 그런 후문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생일은 2월 22일인데, 투투투. 링컨 대통령도 사실은 많은 존경을 받는 대통령이잖아요. 이 링컨 대통령의 생일과 그때 이제 결합해서 하자라는 그런 논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링컨 대통령의 생일은 2월 12일 이었기 때문입니다. 딱 열흘밖에 차이 안 나죠. 공식적인 연방 공휴일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링컨 대통령의 생일도 그때 기념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최근으로 와서 1968년 연방의회가 공휴일을 월요일, 그러니까 2월 셋째 월요일로 이제 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토, 일, 월 이렇게 롱 위켄드 연휴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때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그냥 막 공휴일을 지정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공휴일을 무슨 몇 번째 주의 월요일 뭐 이런 식으로 정하기 위해서 지금 왜 보면은 웬만한 기념일이나 웬만한 공휴일이 대부분 다 월요일에 되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왜냐면 토, 일, 월, 3일 이게 좀 연휴로 쉬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월요일 날 대부분의 그런 공휴일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1968년에. 그 법적 근거가 이름이 뭐냐? 유니폼 먼데이 할러데이 액트입니다. 유니폼 먼데이 할러데이 액트. 그러니까 뭐 굳이 번역을 하자면 통합 월요일 휴일법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월요일을 휴일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때문에 이제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생일을 2월 22일이 아니라 그 기념일을 2월의 셋째 주 월요일 이렇게 이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이제 링컨 대통령의 생일도 포함해서 모든 대통령을 기리는 날로 만들자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대통령의 날로 이렇게 좀 변화가 된 것입니다. 사실 오늘이 이제 공식적으로는 대통령의 날인 것으로 다들 알고 계십니다만은 그래서 오늘은 뭐 프레지던트 데이라고 알고 계십니다만은 이 프레지던트 데이라는 것은 공식적인 그 용어는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지만 연방 정부에 등재되어 있는 공식 용어는 아니고요. 정식으로 이제 공식 용어는 워싱턴's birthday입니다, 오늘. 뭐 이제 전화기, 스마트폰 같은 거 한번 찍어 보시면 워싱턴's birthday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명으로 뭐 president's day라서 holiday다 뭐 이렇게 써 있긴 합니다만은 공식 명칭은 워싱턴's birthday입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자연스럽게 이걸 대통령의 날이라고 부르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점점 모든 대통령을 기리는 그런 날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한 가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최근 들어서 이 대통령의 날, 이 프레지던트 데이, 이거 공식 용어라고 아니라고 해놓고 제가 여하튼 그게 더 우리가 빨리 이해하기 쉽죠. 그 대통령의 날도 좀 상업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됐다.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는 그 지적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날은 미국에서 대형 쇼핑 시즌 중에 하나로 발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대통령의 날, 그 소위 말해서 이제 프레지던트 데이 세일 뭐 이런 걸 해요. 그래서 가전제품이라든지 뭐 자동차, 가구 등의 그 대규모 할인 행사를 열기도 합니다. 뭐 할인 행사가 일반 소비자 입장인 우리로서 나쁠 건 없습니다만은 여하튼 좀 우리 미국을 건국한 또 미국을 많이 이렇게 훌륭하게 이끌어온 많은 대통령을 기린다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그냥 장사하기 바쁘다 뭐 이런 지적인 것이죠. 자, 미국 대통령 전체를 기리는 날로 인식되고 있는 워싱턴's birthday가 오늘이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대규모 세일도 많이 한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미국의 그 헌법상 권리인 출생 시민권이 미국에서 태어나면 무조건 미국 시민권 주는 그것이 미국의 불법 체류 중인 이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게 이제 프레지던트 데이 대통령의 날하고도 다 관련이 있는 그런 발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그 SNS에 수정헌법 14조에서 보장하는 미국 시민권은 법을 어기고 무단으로 침입한 그런 사람들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어서 수정헌법 14조는 과거 노예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이런 식의 주장도 했습니다. 에브라임 링컨 전 대통령이 노예 해방 선언을 했잖아요. 그 선언을 한 지 5년 뒤였던 지난 1868년에 비준된 수정헌법 14조. 그게 이제 해방된 흑인 노예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지 지금처럼 불법으로 들어온 불법 체류자, 불법 이민자에게도 부여되는 권리는 아닌 것이다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논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어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날과 연관된 발언인데 뭐냐면 어제 기준으로는 이제 내일이 대통령의 날이잖아요. 그러면서 내일 프레지던트 데이를 맞아서 생각해보면 우리 미국의 이 건국의 아버지들은 우리나라를 빼앗길 수 있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지금 무덤 속에서 아마도 큰 탄식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경우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뭐 그렇긴 하죠.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이렇게 불법 체류자들, 불법 입국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나라는 없죠. 또 뭐 그걸 바꿔서 생각해 보면 그만큼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정말 살고 싶은 꿈의 나라다. 뭐 아메리칸 드림. 그렇기 때문에 불법으로라도 오려는 사람이 뭐 많다. 뭐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지만 여하튼 뭐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불법 이민이 많은 나라는 없죠. 단 이제 유럽으로 가면 뭐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 이런 데는 불법 이민자들보다는 이제 난민이 많아서 그들은 또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데 미국은 그래도 난민은 없잖아요. 난민 대신에 불법으로 몰래 들어오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지. 자,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이었던 지난달 20일 그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바 있죠.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는데 어떻게 제한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태어났는데 엄마가 미국의 합법적 체류신분이 아니고 즉 엄마가 불체신분이고 또 아버지가 미국 시민이 아니거나 또는 합법적 영주권자가 아니면 그가 아무리 미국 영토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줘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다 합법적인 미국 체류 신분이라면 태어난 아이 미국 시민권 당연히 준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다 안 주는 게 아니라. 하지만 엄마 아빠가 불체 신분이라면 그 아이에게는 주지 않겠다. 이제 이런 논지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에 대해서 위헌 소송이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연방법원에서는 또 이게 위헌이다라고 해서 시행 중단 뭐 판결도 나고 막 그랬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정책에 약간 좀 제동이 현재는 걸려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해당 논란은요 아마 연방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시행을 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죠. 어찌 보면 트럼프 대통령 임기 때까지 시행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분위기가 그렇다라고 또 그런 얘기고 트럼프 대통령의 논지가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대통령의 날을 맞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어떤 발언과 관련된 얘기를 좀 전해드렸는데 자 그럼 지금 체류 신분 얘기가 나온 김에 뉴욕 스토리 제가 한 가지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뉴욕에서는요, 이 비교적 저렴한 그 자동 세차장 대신에 카워시, 이제 요즘은 대부분 이제 들어가면 기계가 닦는 카워시가 거의 많이 있죠. 특히 이제 인건비가 비싼 그런 지역일수록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뉴욕은 인건비가 비싼데도요, 자동 그 카워시 대신에 사람이 직접 닦아주는 소위 손 세차장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주목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뉴욕시 퀸즈의 그 세차장에 들어서면 손세차와 자동세차를 선택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손세차는 거의 항상 줄이 길게 늘어서 있는 반면에 기계가 닦아주는 자동세차는 대기 줄이 있는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다라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뉴욕에서 저렴한 자동세차를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특히 까다로운 그 뉴요커들이 손세차만을 고집해서 그런 걸까요? 이들이 기계로 닦으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난 돈을 많이 더 주더라도 손세차 할래. 그래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차량 실내외 손세차, 직접 손으로 사람이 직접 닦아주는 게 $25인데요. 평균이. 기계가 닦는 자동 세차는 $22라고 합니다. $3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그냥 당연히 사람이 닦아주는데 저 같아도 그렇겠죠. 사람이 닦아주는 대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시간당 $16가 넘는 미국에서 가장 캘리포니아와 1, 2위를 다투고 있는 가장 최저임금이 높은 그런 뉴욕시에서 사람이 직접 닦아주는 손세차와 기계가 닦는 자동세차 이 두 서비스 사이에 가격이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까? 가능할까? 예, 그거는 바로 비밀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불법 체류하시는 분들 때문입니다. 최저임금보다도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저임금 이하로 어찌 보면 법적으로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죠. 그렇게 준다는 건 법에서 정해져 온 최저임금을 안 준다는 건. 하지만 어쨌든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은 나 최저임금 안 줘도 되니까 나 일 시켜주세요 하는 또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니까 그렇게 쉽게 값싼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손세차도 싸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자동세차가 $22면 아마 손세차는 한 $40쯤 했어야 될 것입니다. 제대로 한다면. 자,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단독주택들은요, 잘 아시다시피 대개 이제 넓은 잔디밭이 있는 정원이 있잖아요. 프론트 야드도 있고, 앞마당도 있고, 뒷마당도 있고, 다 잔디밭이 있잖아요. 주인이 직접 정원 관리를 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직접 관리할 사정이 안 되거나 아니면 좀 경제적 여유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대개 이제 가드너라고 해서 정원사를 직접 불러서 관리를 맡기게 되죠. 그런데 뉴욕 인근에서 이 정원의 그러니까 잔디를 깎아주는 것을 예를 들어서 보통 매주는 깎을 필요가 없죠. 그냥 2주에 한 번 그렇게 깎죠. 격주로 깎는데 비용이 한 번 와서 깎아주는데 대략 한 $50 정도라고 합니다. 다른 도시도 아니고 뉴욕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업체를 통하지 않고 지나가는 가드너 잠깐 불러갖고 야, 너 쉬는 날 잠깐 와서 나 깎아줄래? 내가 너랑 1대1로 직접 계약할게. 너희 회사 통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을 부르면 훨씬 더 싸게 $40 이하로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그렇게 정원 관리를 해주는 소위 말하는 가드너들은 대부분 이제 남미 쪽 사람이죠. 그리고 그것도 대부분 신분이 합법적인 아닌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 회사, 그 가드너 회사의 사장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10중 8구 불체자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법정 최저임금보다도 더 낮은 임금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비싼 뉴욕에 이렇게 한 번 와서 잔디 깎아주는 것도 $50 또는 그 이하로도 가능할 수 있는 일이 그래서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정원 관리 인건비가 $50가 아니고 한 번에 와서 해줄 때마다 $100씩 받는다면 그렇게 평범한 미국 중산층의 주택의 잔디 정원이 지금처럼 넓게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돈 너무 많이 들어가. 가뜩이나 물값도 비싼데 한 번 와서 깎아주는데 막 $100 이상씩 받아가면 힘들어 하면서 그 인조잔디로 바꿨거나 아니면 그냥 시멘트로 해버렸거나 이런 식으로 바뀌었을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그 어떤 트렌드에도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 앞뒷마당 잔디로 탁 하잖아요. 자, 미국인들은 그런 그 저임금 노동력을 서류미비 이민자, 즉 불법 체류 이민자들에게 의존하고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모두 다 암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지만 아무 말 안 하는 거죠. 우리 집에 와서 2주일에 한 번 와서 이 깎아주는 저 친구가 불체 신분일 거다라는 것을 대부분 알아도 don't tell, don't ask 말 안 하고 묻지도 않고 암묵적으로만 그렇게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2022년 기준 업종별 미국 내 불체자 고용 비중을 보니까요. 이 건설업, 집 짓고 뚝딱뚝딱 대형 고층 빌딩 이것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집 하나 짓고 이런 정도 그런 거에 불체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어요. 한 13%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농사 짓거나 농림수산업, 그러니까 농사를 짓거나 무슨 고기를 갖고 오면 고기 썰고 이런 그런 업종 그것도 한 12%.
그리고 이제 숙박업, 호텔에서 청소하시거나 아니면 조그마한 모텔에서 청소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또 대부분 불체 신분인 경우가 많죠. 그 경우가 한 7% 이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 수치에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한인타운의 식당에서 그 저 안에 주방 저 깊숙이 외진 곳에서 설거지 정도 단순한 일 해주고 이런 남매 친구들도 아마 불체의 신분인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는 통계에 잡히진 않았지만 제 생각엔 좀 적잖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자, 이런 통계 수치가 우선 정확한 것인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이 불체자 노동력의 존재라는 것은 사실 앞서도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다 알고 암묵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불체자 노동력의 존재는 사실 미국 사회에서 어느 시점에선가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이미 지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미국 사회 전반이 불체자들의 그 저임금에 너무나 오랫동안 구조적으로 지금 의존돼 있다 보니까 만일 이들이 갑자기 싹 사라질 경우에 미국 내 많은 영역에서 아예 좀 작동이 멈출 수도 있다.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불체자 추방을 공약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20일 출범한 이후에 불법 이민자들을 상대로 대규모 지금 추방 작전, 체포 작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불체자 체포 작전, 추방 작전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불체자들을 언제까지 이렇게 끼고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추방할 때 추방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부작용, 또 일반 미국 시민들의 어떤 영향, 피해 이런 것까지도 완전히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근 그 추방 단속을 우려한 불체자들은요 거의 외부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한 멕시칸 마켓 내부를 촬영해서 누가 그 영상을 SNS에 올린 게 있었는데 그걸 보니까 평소 같았으면 이 바글바글하던 그 남미에서 온 사람들은 사실 주말마다 고기 굽고 맥주 마시고 주말 특히 이제 그들이 큰 돈은 못 벌어도 이게 주말에 돈 웬만큼 쓰고 장 보는데 쓰는 돈 이런 것은 안 아끼죠. 우리보다 더 안 아끼는 것 같더라고요. 먹는 거 사는 거 보면. 그렇게 이제 바글바글하던 그 히스패닉계 마켓이 아주 손님 하나 한 명 없이 썰렁하게 비어있는 그런 상황이 영상으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안 오는 거죠. 신분 때문에 두려운 그들이 일터에 나가기도 주저하고 또 장을 보러 마켓에 가는 일도 최소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틴계 이민자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은요, 주말에 교회나 성당의 참석률까지도 뚝 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막 교회나 성당도 옛날에는 그 침범할 수 없는 어떤 안전지역이다.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는 그렇지도 못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거기도 성당까지도 두려워서 안 가는 것이죠. 이 남미 쪽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교회보다는 성당이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학교가 끝난 뒤에 이 애프터 스쿨 프로그램, 방과 후 프로그램에 가지 않고 학교만 딱 끝나면 도망치듯이 곧바로 집으로 가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이제 또 결국은 그 아이들의 교육 수준에 영향을 받게 되고 결국은 이게 넓은 의미에서는 사회적인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학력 수준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그게 미국 사회에서 적응해 나가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눈이 많이 내리는 뉴욕 지역 또 뉴저지주 지역에서는요, 집 앞에 쌓인 눈을 의무적으로 치워야 되잖아요. 제 친구 한 명도 이제 페어팩스 지역에 사는데 겨울만 되면 집 앞에 쌓인 눈 치우는 게 아주 너무 힘들어 죽겠다고 그런 얘기 하는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 최근에 이제 폭설에 눈을 치워줄 그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거동이 불편한 그 노인들이, 고령의 집 주인들이 직접 나서 눈을 치우다가 쓰러지는 일, 부상을 당하는 일, 그래서 병원에 후송되는 이런 일까지도 발생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내에서 이제 이민자 문제는 단순한 어떤 이민법 문제, 법적인 문제 이런 거를 넘어서서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범사회적인 문제 그런 이슈가 된 지는 오래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그걸 뽑음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타 피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좀 디테일한 그런 백업 정책이라든지 그런 배려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일자리를 빼앗긴다라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불체자 이민자 유입이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라는 지금 인식이 커지면서 이렇게 체포작전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결국 이제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에서 이제 승리할 수 있는 요인이 됐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반이민 정책이 앞으로도 당분간은 좀 강공 드라이브를 계속 할 것 같은데, 그렇게 강공 드라이브를 펼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좀 생각해달라. 이러는 것이죠. 앞으로 그런 부분이 미국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좀 불확실하고 또 우려도 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고용시장 과열과 임금 인상이, 그러니까 이제 불체자들 다 내보내면 당연히 이제 합법체류 신분 뭐 이런 사람들을 고용하다 보면 아무래도 최저임금 이상 줘야 되고 하다 보면 이제 뭐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싸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임금 인상이 결국은 소상공인의 부담으로 갈 수 있고, 소상공인의 부담은 결국은 최종적인 소비자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도한 반이민 정책 실행을 좀 막으려는 그런 뭐 움직임도 일각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너무 무책임하게 이렇게 하면 사회적으로 우리가 피해를 입습니다. 뭐 이런 논리죠. 그래서 앞으로 그 미국에서 그 반이민 정책, 불체자 추방 단속 작전, 이것도 강공으로 갈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가 우려된다라고 해서 그걸 좀 제동을 거르려는 움직임도 좀 갈 것 같고 해서 앞으로 이 두 부분이 상충되면서 좀 당분간 지속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문제는 그런데 미국 사회가 너무도 오랫동안 구조적으로 이 서류미비 이민자, 이 불체자들의 그 저임금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우리가 의지해왔고 암묵적으로 다 그걸 우리가 나름대로 좀 뭐 누렸다면 누럴까 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초래까지 갔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낼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좀 걱정입니다. 네, 종전 협상 문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그 종전 협상 문제는 좀 어떻게 돼가는지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요, 이번 주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고위급 회담을 갖고 3주년을 앞둔, 그러니까 전쟁 3주년을 앞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그 전쟁 종식 방안을 논의합니다. 스티브 위트코프, 이 백악관 중동 담당 특사는 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인터뷰에서 러시아와의 종전 협상을 위해서 마이크 waltz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함께 사우디를 방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과 러시아 정부의 그 고위급 인사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서 협상을 가질 예정이다라고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위트코프 특사와 이 왈츠 보좌관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현재 중동 지역을 방문 중에 있는, 그러니까 이미 중동에 가 있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합류해서 미러 종전 협상을 시작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거 없으세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종식하는 협상인데 미러 삼각 협상이 아니고 우크라이나는 빼고 미러 간의 협상이 지금 먼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철저하게 배제되는 문제 때문에 지금 상당히 불만이 큰데 이 부분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해결할지 좀 주목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튀르키예라고 아시죠? 튀르키예.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터키라고 했는데 터키라는 나라에서 우리나라 이름 바꿉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바꿔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 이유도 있었습니다. 터키라는 게 우리가 미국에서 그 땡스기빙 데이에 많이 먹는 그 터키하고 이제 발음도 같고 그래서 좀 싫어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터키 국민들이 맨날 미국 사람들이 터키 먹는다. We eat turkey 막 그래서 이제 싫어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터키의 그 그들식 발음입니다. 이게 그들식 발음 튀르키예. 자, 튀르키예 당국이 이슬람교에서 금기시되는 돼지 가죽을 운동화 생산에 사용을 해놓고는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글로벌 스포츠 용품 업체 아디다스에게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튀르키예 현지 매체에 따르면 튀르키예 무역부 산하 광고위원회는 최근 아디다스의 벌금 55만 리라를 부과했습니다. 이제 달러로 보면 여기 한 2만 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2만 달러 벌금 통보를 했습니다. 왜 너희들 돼지 가죽을 써놓고 돼지 가죽 썼다는 말을 안 해? 왜냐면 이제 이슬람 쪽에서는 돼지 절대 먹지도 않고 가까이 안 하죠. 그 아디다스는 이 튀르키예 내 온라인 판매 웹사이트에서 삼바라는 운동화를 판매하면서 소개를 했는데 여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내추럴 레더, 천연 가죽을 사용했다. 이렇게만 돼 있을 뿐 돼지 가죽이라고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 벌금 맞은 거죠. 왜냐면 너희들이 돼지 가죽 썼다는 걸 미리 뭐 공표를 했다면 우리가 그거 못 팔게 했을 텐데 이제 이런 얘기죠. 튀르키예 종교 당국은 지난 2020년 돼지 가죽이나 돼지 털로 만든 신발 또는 의류 등의 제조를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튀르키예 종교 당국이 그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뭐 세속주의 국가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이긴 합니다만은 철저하게 이슬람 뭐 근본주의처럼 완전히 그렇게 뭐 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되고 뭐 이런 정도는 아니고요. 일종의 이제 세속주의 국가라고 하나요? 좀 그 근대화되어 있고 그리고 뭐 복장도 좀 자유스럽게 입고 다닐 수 있고 뭐 그런 나라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건 뭐냐? 돼지. 네, 그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구의 90% 이상이 이슬람 교도입니다. 튀르키예는. 자, 이슬람은 아시다시피 꾸란 경전에 그런 게 있다 그러죠. 돼지를 좀 불경한 동물로 여긴다고 이렇게 뭐 되어 있대요. 저도 뭐 꾸란은 안 읽어봐서 모르겠지만 이제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는 것은 물론 돼지의 가죽을 사용하는 것까지 하람이라고 하죠. 하람, 즉 금지된 행동.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용어로 금지된 행동을 하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돼지와 관련된 모든 것은 거의 다 하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인가요? 그때 지금부터 한 13년 전에 무슬림이 다수인 또 인도네시아도 대부분 또 이슬람 교인이죠. 거기 인도네시아 현지 사람들도 무슬림입니다. 그 무슬림이 다수인 인도네시아에서도 이 돼지 가죽을 신발의 그 안쪽에 내피로 사용한 그 신발 업체가 뒤늦게 적발돼서 또 역시 판매 금지 제재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남중국해 분쟁 영향으로 중국산 무기 대신에 굿뉴스입니다. 한국산 무기를 지금 찾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는요, 동남아 국가들이 주요 무기 공급국인 중국과 여러 가지 그 지정학적인 갈등을 빚으면서 이 한국으로 무기 공급처를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동남아 무기 시장에서 중국의 최대 경쟁자 중 한 곳이 됐다라며 이 고품질의 무기 시스템을 저렴하게 한국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동남아 무기 시장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넓혀가고 있다라는 게 홍콩 그 신문의 분석입니다. 한국은 특히 이제 좀 유리한 게 뭐냐면 동남아 지역이 중국과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지정학적인 문제나 그런 것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한국은 동남아가 아니라 동북아시아죠. 여하튼 그런 면에서 자유로우니까 한국산 무기를 산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한국산 무기가 뭐 미국이나 어떤 다른 유럽에서 사는 그런 서방 무기보다도 가성비가 좋다고 합니다. 이 가성비가 좋다라는 건 뭐냐? 품질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같은 가격으로 따진다면 한국에 낫다라는 것이죠. 뭐 똑같은 만불짜리 무기라면 유럽이나 미국 거보다도 한국 게 더 훨씬 좋다라는 것이죠. 뭐 한국 거 만불짜리 또는 미국이나 유럽 거 15,000불짜리인데 이게 더 좋을 수는 있죠. 하지만 같은 가격일 때는 한국 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쓰는 말이 가성비가 좋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 부분이 인정받은 것입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이제 한국산 무기를 가장 많이 찾고 있는 국가는 어디냐? 중국과 자주 충돌을 해온 필리핀입니다. 그 영토 문제 때문에 자주 충돌하잖아요, 필리핀이. 필리핀이 지금 제일 많이 한국산 무기 찾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태국도 그렇고 베트남도 한국산 무기의 새로운 고객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K 드라마 K-뮤직, 뭐 한류 얘기할 때 K자 붙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화장품 얘기할 때 K-뷰티라는 얘기도 하는데 이제는 K-방산, K-무기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현지의 전언입니다. 근데 최근 이건 미국에서는요, 이 조류 인플루엔자의 확산으로 달걀 값이 엄청나게 폭등했죠. 뭐 2배 넘는 건 뭐 예사도 아니고요. 지금부터 한 서너 달 전과 비교하면 다 2배 이상 뛰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달걀 사재기까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보도를 잠깐 해드렸는데 아예 직접 암탉을 사서 기르는 그런 사람들도 늘고 있고요. 그 후에 새로 들어온 뉴스가 있는데 뭐냐면 암탉을 사서 기르는 그런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암탉을 빌려주는 소위 암탉 대여 업체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암탉을 내가 사서 기르다 보면 나중에 이 달걀 값
폭등 이 사태가 해결된 후에는 굳이 그때까지도 기르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야 그때 이걸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처분하는 방법도 모르겠고 좀 골치 아픈데 그러니까 내가 한 두세 달 정도만 내가 길렀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딱 두세 달만 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 끝나면 암탉 수거해가고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최근에 달걀 가격이 폭등한 가운데 품귀 현상이 일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자 가정에서 직접 달걀을 조달하겠다라면서 암탉을 구매하는 또는 빌리는 사람들까지 늘었습니다. 이들을 겨냥한 그 암탉 대여 서비스가 등장해서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작은 닭장 하나와 닭 두 마리를 빌려주고요. 반년 뒤에 6개월 뒤에 이제 반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일주일에 그러면 달걀을 몇 개를 얻을 수 있느냐? 적으면 8개, 많으면 14개 정도의 달걀을 얻을 수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에 1개 이상은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운 좋으면 하루에 2개 이상도 먹을 수 있고요. 그런데 하지만 이게 이제 과연 돈적으로 과연 효율적인 선택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갈립니다. 닭 사료도 막 갖다 먹여야 되고요. 또 뭐 내가 먹을 달걀을 낳을 거니까 좋은 거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유기농으로. 그러니까 닭 사료 등의 추가 비용이 드는 데다가 또 닭장을 관리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내가 직접 뭐 일을 해야 되는 노동력의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계산해 보면 결코 이게 뭐 돈적으로는 않는 장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돈의 관점에서 보면 그다지 큰 효과가 없을 수 있지만 스스로 달걀을 내가 얻었다라는 그런 어떤 자부심이랄까 뭐 재미 그리고 순수한 유기농 달걀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점 등등등 뭐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그 외의 혜택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좀 늘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계란 가격이 급등한 지금 이런 작금의 상황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정부의 그 구조조정 차원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대응을 하는 그런 인력까지 지금 해고를 해버려서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연방농무부 산하 국립동물보건연구소 직원 25%가 공무원 대규모 감축 대상에 포함돼서 해고됐습니다. 이 연구소는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응하는 전국 58개 그 연구소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고 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인데 직원은 14명에 불과하지만 동물 질병 확산을 막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이번 해고로 인해서 이 미국 정부의 어떤 조류 인플루엔자 검사가 늦어지고 또 실제로 발생했을 때 어떤 취할 수 있는 조치나 대책, 대응 방안 이런 게 좀 느려질 것이다라고 이 연구소가 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CBS 뉴스에 따르면 미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2022년 발발한 이후에 닭과 오리 등 소위 알을 낳는 가금류 무려 1억 4,800만 마리가 살처분 됐다라는 것입니다. 살처분이라는 건 뭐냐? 멀쩡히 살아있는데 이제 폐기처분 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향으로 달걀 가격이 최근에 뭐 2배 이상 크게 오른 것은 뭐 이미 다 잘 아시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물론 앞으로 이 미국 내 마켓에서 달걀 가격 급등뿐만이 아니라 넘어서서 달걀이 이제 사라지는 게 아니냐라는 지금 그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나오니까 가격은 또 더 오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 이 때문에 식탁 물가를 잡겠습니다. 라면서 또 내가 취임하면 인플레이션을 잡겠습니다. 물가 인상 잡겠습니다. 쉽지 않으면 석유를 더 많이 퍼서라도 물가 인상을 잡겠습니다라고 혼장담하면서 대통령의 트럼프가 당선이 됐는데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벌써부터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불체자 추방도 좋고 연방정부 구조조정도 좋지만 제발 미국 내 소비자 물가 좀 꼭 좀 잡아주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 프레지던트 데이, 뭐 공식 명칭으로는 워싱턴 스포츠 데이, 중요한 건 휴일입니다. 네, 오늘 휴일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